그러니까 지금 이 MCI, MCG도 적용이 중단됐죠.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왔죠. 만기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한도보다 푹푹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신용대출 규제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스트레스 DSR 때문에 신용대출 안 그래도 한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연소득 범위 내,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대출 전문가, 대출 상담사, 대출 강의로 지금 너무 이곳저곳 채널에서 많이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풀팽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금융권, 주요 5대 은행권 각자 또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선을 잇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사실은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라 라고 딱 해주면 사실 은행 창구에서도 혼란이 없어요. 왜냐면 은행원 입장에서도 저희는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은행 말 다르고 저 은행 말 다르고 하니까 은행원도 헷갈리고 해줘야 되는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모든 은행들이 우리은행 전에 8월에 가상금리를 올림으로써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 지금 서민 실수요를 못 살게 군다라고 하니까 금감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손쉬운 금리 인상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건 금감원의 뜻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은행권에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좀 잘 짜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서민 실수요자가 금감원에 전화를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또 나오셔가지고 우리은행에서 하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라는 그러니까요. 건지. 이제 은행에서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 은행이 지금 서민 실수요자는 해주고 있대. 그럼 또 서민 실수요자 열어주고.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8월 말부터 나온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주요 대응안인데요. 네. 이제 국민은행이 8월 29일 날 우리 모기지 적용 중단하겠다. 제가 처음에 방송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비유지 지역에서 살 때 무주택자는 70%가 대출이 나오면 7억이 나오는데 반공제 개념은 제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반공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 보증금. 그게 사실은 은행 그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도 먼저 배당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갈 때 반공제하는 금액만큼 이제 차감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차감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이렇게 지역별로 반공제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34평 아파트를 살 때 방이 보통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라면 그 서울에 집을 살 때 5,500만 원 곱하기 3, 1억 6,500을 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7억이 아니라 훅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근데 보통은 이 MCI나 MCG를 가입을 하면서 이 모기지 상품을 가입을 하면서 반공제 하지 않고 최대 그 LTV 비율인 70%, 7억까지 다 나가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이 MCI, MCG 적용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모두 반공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적어도 방 하나는 하나당. 어떤 은행은 가면 방 3개를 다 차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차감이 되니까 보통 은행에서는 하나 정도 차감을 아파트 하고.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정도만 사는 게 통상적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돼서 안 그래도 줄어들었고 대출 만기도 지금 보면은 일부 은행에서는 다 30년으로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이런 은행만 이제 40년까지 해주는 거고 이제 원래 50년도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은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도 이제는 다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30년. 그러면 또 이제 지금은 40년 해주는 은행 또 찾기 싸움으로 가겠죠.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MCI, MCG도 적용이 중단됐죠.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왔죠. 만기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한도보다 푹푹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신용대출 규제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스트레스 DSR 때문에 신용대출 안 그래도 한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연소득 범위 내,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연봉이 1억 원이면 네. 1억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연봉 이내니까. 근데 또 국민은행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천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왜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열심히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의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서민 실수요자가 네. 나 실수요자다. 나 지금 5천만 원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연소득 범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민 실수요자까지는 1억 원까지는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규정이 나왔다가 또 이제 여론 보고 다시 고쳤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가?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직접 여기에 신청해보기 전까지는 확실하지도 않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DSR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각 은행별로 많이 해주는 곳이 있고 또 적게 해주는 곳이 있고 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서민 실수요자임을 또 밝히면 또 잘해주는 곳이 있고 약간 이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 거 없이 나한테 대출 한도 잘 내주는 은행이 제일 좋은 은행이에요. 그게 주거래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하나은행 강조해 주셨는데 풀백님 말씀 듣고 하나은행에 막 대출 많이 일으키시면 네. 금감원이나 높은 그러니까요. 곳에서 그 너무 약간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은행도 어쩌면 그럼 또 곧 막힐 겁니다.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쵸. 대출을 일단 일으킨 사람만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쪼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지금 이거 시중은행이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또 기업은행도 빠져있단 말이에요. 기업은행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꿀팁이 당연히 되겠죠. 6대 은행이라고도 하니까 지방은행도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즉 우리가 금융권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꿀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융이나 금감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은행은 다 시중은행 그리고 1금융권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이러한 6대 은행 이러한 은행들은 다 금융위, 금감원 즉 은행연합회에 소속이 되어서 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융이 있어요.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이러한 곳은 조합별, 지점별 독자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영업점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DSR 같은 경우에는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해주고 이금융권도 DSR 5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주는데 이렇게 신축 단지 입주장에서는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50%에 갇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100%, 150%를 여는 이금융권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는 아무래도 조금 높죠. 시중은행보다 한 1% 정도는 높지만 여러분들 내가 대출 사고 날 것 같고 잔금은 맞춰야 되는데 DSR 50도 넘어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금융권에 있는 시행사 협약은행부터 알아보시는 게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이금융권에도 시행사 협약은행들이 다 있고 네, 들어옵니다. 한 곳 정도는 꼭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DSR은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보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LTV만 보고 대출이 나가게 되면 이 차주가 부실해질 경우에 은행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채권이 이제 부실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 또 발생이 한 거고 이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 준도비 대출, 이주비 대출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대출 자체를 받을 때만 DSR 보지 않고 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시용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대출들도 다 적용이 됐었거든요. 계산에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대출 자체를 받을 때도 은행별로 이 DSR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DSR 미산출했던 대출에 대해서도 조심해 보셔야 되지만 연장권, 예를 들어 신용대출 연장권에 대해서는 사실 DSR 보지 않고 성실상환 차주라고 판명이 되면 거의 대부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월이나 11월, 12월에 연장권이 돌아오시는 신용대출 차주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감액 조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원래 이 신용대출 연장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 대비해서 이제 잘 갚고 있으셨다면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이러한 대출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 DSR 한도를 맞춰야 되니까 일부 금액 감액하세요. 예를 들면 적어도 10에서 20%, 최대 50%까지도 감액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이 대출을 잘 조절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신용대출이 그렇죠. 여러분 연장 꿀팁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강의 때만 푸는 거긴 한데요. 은행에서는 신사건, 즉 신규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왜냐하면 대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류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진짜 실사도 나가고 이 대출이 잘 상환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하는데요. 한 번 나가고 계속 이 차주가 연체가 없이 너무 잘 갚았어요. 막 2년, 3년 이렇게 너무 잘 갚고 나면 다시 연장건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성실 상환 기록을 많이 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액 조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감액하지 마시고 이거 은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원한테 가서 제가 진짜 이거 좀
못 갚습니다. 지금 한 50%인데 제가 50%까지는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한 10%로 낮춰주세요라고 말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원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연장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량을 부려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체 없이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분양권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계약서를 들고 갔어요. 내가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이 분양권 투자안을 썼다. 용도가 확실히 밝혀지니까 그 지점장님이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용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자금용도 증빙이 확실히 될 수 있다면 연장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은행원을 설득해봐라. 이런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신용대출 받아서 그냥 뭐 유흥비나 이렇게 탕진한 거랑 네. 어디에 확실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네.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맞아요. 너무 잘 캐치하셨어요. 영업점장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자 수익이 들어오는 성실상환 차주를 내버리는 게 사실 싫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부 승인을 딸 때도 이 차주는 그동안 성실상환을 했고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자금 용도 증빙이 확실하며 이런 거를 막 써서 올려요. 그러면 연장이 될 수 있다. 혹시 인터넷 뱅킹은 조금 더 그게 수월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은행이요. 사실은요. 신용대출을 할 때 되게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신용대출을 알아볼 때는 본인이 급여받는 이체은행 있잖아요. 그 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같이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같은 상담사는 신용대출을 취급을 못해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데 신용대출은 2금융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신용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연장이 안 되거나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1금융권 내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본인이 받는 급여, 받는 그 은행과 또는 내가 이제 급여 받는 그 은행 그 지점과 우리 회사가 프로모션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SK랑 또 이제 프로모션을 맺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대출이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연장권에 있어서도 조금 잘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1금융권 신용대출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내가 급여받는 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토스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K뱅크 다 있잖아요. 같이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직접 알아봐야 되는 네, 거예요?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알아봐 드릴 수가 있지만 저희가 알아봐 드릴 때 금리가 그렇게 좋은 상품을 안내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인터넷은행과 그다음에 급여받는 은행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에 가슴이 덜컥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지금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하나도 안 쓰신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 감액해서 연장될 겁니다. 그래서 써야 되네요. 네, 연장하기 적어도 2, 3개월 전에는 풀로 다 쓰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뺏깁니다. 네, 이것도 꿀팁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연장하기 2, 3개월 전에 다 빼서 MMF 통장이나 이렇게 다 빼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계속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꿀팁들이 대방출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네. 제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문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대출 금액도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갚아라 이러면 사실 자금 운용이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율적으로 DSR 산출할 때는 연장권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건데요. 이 전세자금 대출에 DSR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설명 좀 정말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DSR 보지 않고 나가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분만 계산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전세자금 대출의 DSR을 누구한테 적용시킬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임차인의 이자 계산,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보고 나가는 거면 사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DTI만 보는 효과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DSR 이제 적용되는 게 임대인한테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갭 투자가 막힐 거예요. 즉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갭 투자라는 건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무이자 대출로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만큼을 DSR로 잡겠다라는 거면 이거 굉장히 큰 시장에 혼선이 올 수 있겠죠. 내 대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임대인의 대출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또 달라지냐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위에 분들이 그럼 이거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무조건 임대인이 DSR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완전 시장이 혼선이 될 게 그냥 DSR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완전 혼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요. 네. DSR을 계산을 할 때요. 네. DSR 부채 산정 방법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과 아닌 대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년, 40년, 50년에 나눠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계산을 할 때도 이게 30년으로 나눠주고 40년 나눠주고 50년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부담을 낮추고 DSR을 낮춰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신용대출이 DSR에서 불리하냐 하면 여기 표를 보시면 신용대출은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1과 5로 나눠버립니다. 그냥 5년으로 5년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같은 1억을 빌려도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면 30년, 40년, 50년 나눠 갚는 걸로 봐주는데 이 1억을 5년 만에 갚아야 되니 부담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이 표에 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심지어 4년으로 나눠버리죠. 이거는 신용대출보다 더 빡빡한 DSR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한 건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가 입주하면서 그리고 입주하고 3개월까지가 전세자금 대출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왜 중간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갈아탈 수도 있고 이사할 네.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받는 대출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때는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대출을 받으려면 DSR 웬만큼 소득이 높지 않고는 이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요. 막 2, 3억이 넘어가도 겨우겨우 받는단 말이에요. 연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도 4년으로 나눴을 때 이런데 우리 전세자금 대출 지금 몇 년 씁니까? 보통 2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DSR 계산을 해보잖아요. 연봉 5천만 원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6억 원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4년으로 나누는 걸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DSR이 348%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50%까지가 2금융인데 이건 3금융 거의 사채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도 바로 이제 막 4년 나누고 2년 나누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 DSR에 들어갈 때 만기를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30년, 40년, 50년으로 나눠서 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오는 게 보통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막 4년, 2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DSR 자체 계산에서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네. 일괄적으로 뭐 전세 대출을 때려잡아라 무조건 임대인한테 포함해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출 상환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서도 대출 자체가 2금융권이 아니라 3금융 사채로 가는 것까지 후폭풍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조건 DSR 넣어라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임대인 DSR에 넣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오는 임차인인지 본인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인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거기서도 아예 나눠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이 임대인이 DSR 허용 범위가 얼마나 되는 임차인, 맞아요. 임대인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람인지, 연소득이 얼마인지 얼마인지.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대출을 현금부자만. 현금으로 부자만 들어오는 알아. 임차인만 구하겠다. 나. 그럼 내가 좀 깎아주겠다. 맞아요. 이런 시장이 현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면 계약이 할 수도 있고 월세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어떤 규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실제 시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현상이 없었던 맞아요. 현상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을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임대인이 누군지는 크게 중요치 않고 그냥 서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자 저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맞아요. 재직증명서와 제가 지난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존의 대출은 얼마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서울에 전셋값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지금 사실은 임차인 입장이 불리한 거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이 나는 현금 부자만 받겠다 또는 나는 월세만 받겠다 이렇게 오히려 우위 시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점점 더 불리해지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가야 되는 진짜 서민 실수요자들이 더욱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거는 맞지만 잘못된 그리고 너무 과한 규제들은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역기능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면 계약이 그러면. 얼마나 난무하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가상의 경우를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왜 DSR을 계산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정말 인하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 인하 될까요? 미국이 생각보다 0.5%나 이렇게 빅컷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10월에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 지금 고정금리처럼 계속 3.5로 동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결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출자들이 내 대출금리도 바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8월에 좀 많이 올려둔 가상금리가 지금은 좀 낮춰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출금리라는 건 한국은행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내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러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조달금리에 그다음에 은행의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영업점장 정결금리로 이제 우리가 부수 조건을 통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거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해서 내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간다 이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한국은행 금리가 내릴 때까지 내 집 마련을 미룰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지금 괜찮은 금매들이 나올 시장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이 위기는 맞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오니까 사실 저번 달보다 확실히 대출 문의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심리 자체도 많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던져야 되는 매물들 있죠. 처분 조건이 붙은 거라든지 세금에 걸려있는 매물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기다려주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대출 규제 덕분에 내가 금매를 잡을 수가 있다면 대출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대출해주는 그 은행을 찾아서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내 자산 증식에도 그다음 내 안정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내 대출 금리는 바로 내린다는 보장은 없다. 즉 각자 도생으로 좋은 입지력에 있는 게 있다면 대출력을 함께 섞으셔서 내 집 마련에 그리고 투자에도 갈아타기에도 성공하시는 게 너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은행이 너무나도 혼선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몇백 개의 은행을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이렇게 대출 접수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정말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메일을 넣어주시면 여기 유튜브 구독자라고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 특별히 잘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이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5대 은행 또 인터넷 은행까지도 그리고 신용대출 문제까지도 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풀팩님 나오셔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